어, 어. 이번 사회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다음에 건축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나죠. 먼저 1번의 내력벽 방식. 자, 내력벽이라고도 하고 또는 전단벽이라고도 합니다. 벽이 자, 이 수직 하중은 기본적인 고정 하중하고 무슨 하중? 하라중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하중하고 행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 형식을 내력벽 또는 전단벽식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기준 잡아 두시고, 그런데 이 구조는 뭐가 설계가 되지 않는다 했어요? 기둥하고 도가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층 높이는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판 두께 증가로 전체 자중은 좀 증가되는 유형이 있고 공간의 가변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표준 바닥구조 시스템에서 슬랩의 최소 두께는 벽식 구조가 라멘 구조보다 두껍습니다. 그래서 보통 벽식 구조의 경우는 이 벽식 구조는 슬래브 두께가 210mm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라멘 구조는 150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식 구조가 슬래브 두께가 두껍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적조 아치 개구 상부의 하중을 아치축에 따라서 무슨 협력으로? 압축력으로 양단 지점에 전달해 주는 구조죠. 그래서 아치 구조는 힘의 전달이 압축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적조는 압축력에는 강하지만 행력에는 어떻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아치 구조는 무슨 힘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치의 발생 추력은 추력이라는 것은 이것을 추력이라고 칭합니다. 추력은 아치가 이렇게 있을 때 상부에서 하중이 작용되면 얘가 이쪽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추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추력이라고 하는데 이 추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부축벽을 갖다가 설치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력 방지를 위해서는 버틀에 쓰인 부축벽을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되어주는가 하면 연속 아치를 설치하는 게 연속 아치를 설치하면 이 추력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아치를 쌓으면 서로 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리 벌릴 때 있죠. 양쪽에서 동일하게 딱딱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안 보이죠? 근데 누가 장난치는 다리 싹 빼버리면 어떻게? 쫙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다리 벌리면 자꾸 더 벌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유연성 없는 사람 하자.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추력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5번에 커트널은 자중과 상부의 하중을 지지한다 해서 OX X입니다. 자, 이 커트널 구조는 비내력벽이라고 했습니다. 커트널은 비내력벽에 속합니다. 그래서 상부의 하중을 지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커트널은 보통 도입되게 된 계기는 이겁니다. 고층 건축물이 되면 자중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이 지지는 저거라 했죠. 건물의 질량에다가 지방 가속도를 곱해서 구한다 했죠. 그래서 하중이 증가되면 지금도 거의 최대한 줄이는 걸로 갑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1번은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의 내하 구조 기준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내하 구조.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의 경우는 두께가 10c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현재 아파트 벽식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바닥판이나 벽이나 동일해요. 자, 벽체나 동일하게 두께가 얼마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는가 하면, 자, 이것은 10cm 이상이 되면 내하 구조가 돼요. 최소의 10cm 이상이 되면 내하, 하재의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게 10cm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이 벽에서는 벽은 벽돌로, 벽돌벽체가 공사했을 때입니다. 자, 이런 벽돌벽체일 때는, 벽돌벽일 때는 두께가, 자, 19cm 이상이 되면 내하 구조가 됩니다. 19cm 이상이 되면 내하 구조 기준이 된다는 점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1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2번은 1번.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사질토와 점토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흙의 성질 부분에서 보시면 1번 내부 마찰각. 내부 마찰각은 사질토가 크죠. 흙 입자간의 마찰각이 내부 마찰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의 허용 지지력은 내부 마찰각과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부 마찰이 클수록 허용 지지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안밀 속도는 누가 빠르다? 자, 사질이 빠르죠. 안밀 속도는 뭐하고 관계 있다 해서 투수성, 물빠짐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안밀 속도, 또는 치마 속도라고 보시도 되겠습니다. 안밀 속도 또는 치마 속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투수성, 이 물빠짐성하고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투수성이 좋을수록 안밀 속도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안밀이란 개념은 이것을 안밀이라고 했죠. 지하에서 흙의 간극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흙이 압축되는 현상을 뭐다? 안밀이라고 해요. 물 빠짐이 잘 있어야지 안밀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스펀지는 어떻게 됩니까? 물 팍 갖다 놓고 꾹 누르면 쭉 빠져나가죠. 그런 것은 안밀 속도가 좋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2번이 틀렸어요. 2번. 그 다음에 3번 치마량은 누가 크다? 점토가 큽니다. 치마 속도, 안밀 속도는 사질이 빠르지만 치마량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유념해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수계수, 투수성 물 빠지면 사질토가 좋죠. 그런데 예민비, 자, 예민비라는 것은 흙의 익임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분자에다가 불결한 시료의 강도를 뒀죠. 분자에다가 흐트러지지 않은 자연태적 상태의 강도를 두고 분모에다가 교란 시료의 강도를 둔 것, 이것을 예민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민비는 누가 크다? 점토가 크다 했죠. 점토가 4에서 10 정도 사이에 이루어지고 사질토 모래의 경우는 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점토는 흐트러지면 많이 약해지는 경향을 가진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란 시료 채취는 어디서 할 수 있다? 점토에서
불교란 시치가 가능하고 사질토는 교란 시료가 채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질토는 거의 현장에서 실험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실험실에서 거의 안 하고 현장에서 거의 실험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질토에서 우리가 표준 간입 시험을 통해서 있죠. 집안의 밀실도나 내부 마찰과 이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자, 집안조사 및 진위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1번 지진시 액상화 현상, 유동화 현상은 어디서 일어나기가 쉽습니까? 사질토죠. 액상화 또는 유동화라고 했어요. 유동화, 액상화, 유동화 현상. 액상화, 유동화 현상은 그래서 이거는 무슨 토? 사질토에서 잘 생겨요. 사질토. 액상화, 유동화는 사질토면서 특히 밀도가 무슨 상태에서? 느슨한 상태에서 잘 생긴 밀도가 다져져 있으면 잘 안 생기는데 느슨한 상태에서 이 예특상화, 유동화 현상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점토질 집안에서 흙의 내부 마찰각이 같은 경우 점착력하고 옹벽에 가해지는 토합과의 관계는 자, 반비례 관계라 했죠. 자, 옹벽이나 흙막이가 있을 때, 옹벽이 있을 수도 있고 흙막이 있을 때 이게 가해지는 토합입니다. 토합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토합은 점착력하고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점착력. 그래서 보통 점착력이 커지면 토합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점착력이 반대로 줄어들어 버리면 토합은 어떻게? 커집니다. 점착력이 줄어들면 토합은 커지게 됩니다. 반비례 관계. 자, 점착력이 좋아야지 옆으로 이동하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르면 저거 기억하면 된다 했죠. 호떡 반죽 질기하고 뭐하고? 풀빵 반죽 질기 기억하면 된다 했죠. 누가 옆으로 잘 갑니까? 호떡은 잘 안 가가 어떻게 한다? 눌러야 됩니다. 호떡 굽는데 안 누르면 호떡 모양 안 나오죠. 옆으로 안 가기 때문에 점착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풀빵은 옆으로 쫙 커집니다. 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점토 집안의 함수율이 높아지면 점착력은 증가한다, 떨어진다, 감소한다? 감소하죠. 설명 들어요. 자꾸 설명 들어야 돼. 지금 해준 거 다시 질문할게. 모르면 안 돼요.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점토 집안에는 함수율이 증가되면 점착력은 어떻게? 감소해요. 맞죠? 그래서 함수율이 적어지친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해요. 점토 집안은 함수율이 증가하면 무엇이다? 점착력은 떨어져요. 그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베인 테스트로 토층을 구성하는 흙의 상대 밀도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다 해서 OX, X입니다. 자, 이겁니다. 베인 테스트가 뭐라 했어요? 베인은 날개죠. 베인 테스트는 회전력으로 연약 점토 집안의 진흙이죠. 연약 점토 집안의 연약 점토 집안의 점착력 판별 시험이었고요. 점착력. 이거 판별을 했고요. 판별. 또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이것을 전당 강도 시험이라고 돼요. 전당 강도 우리가 측정해도 돼. 전당 강도를 측정하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이제 상대 밀도를 조사하는 건 무엇이라 했습니까? 표준 간입시험입니다. 표준 간입시험. 그래서 표준 간입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 표준 간입시험을 통해서 이것은 n치, n값으로 타격 횟수라 했죠. 타격 횟수 n치로 타격 횟수로 집안의 밀실도 측정하는데 집안의 밀실도 측정이나 내부 마찰각 측정에 활용합니다. 내부 마찰각 측정에. 그래서 구분해 두시고 n값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n값이 점토 집안하고 사질토하고 n값이 같더라도 집안의 지지력은 어떻게?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뭐가 됩니까? 한 부모 밑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다 틀리죠? 성격 다 틀리고요. 맞아? 분명히 한 부모가 딱 나왔는데 첫째부터 완전 성격이 다 틀리죠? 저희 집도 두 딸내미 있는데 성격 완전 틀립니다. 어떻게 저기 항공장에서 나왔나 이러면 그래서 이 집안마다 n값의 차이가 같더라도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흡하기 공법은 뭐가 있다? 오픈컷, 아일랜드, 트렌치컷 공법이 있었죠. 그리고 탑다운 공법, 슬러리월 공법이 있는데 언더피닝 공법은 아니죠. 땅 파는 공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4번의 언더피닝 공법은 기존 건축물에 보강하는 거죠. 자, 이거는 기존 건축물의 기초나 지정 등을 갖다가 보강하는 공법이에요. 집안 같은 걸 보강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언더피닝이라고 칭하는 거고요. 이거는 땅 파는 공법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흡하기 공법의 대표적인 것이 오픈컷, 아일랜드, 트렌치컷, 슬러리월 공법, 탑다운 공법이죠. 이 5개는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오픈컷은 도심지에 못 쓴다 했죠. 아일랜드, 트렌치컷 공법, 슬러리월 공법, 탑다운 공법은 도심지 연약 집안에 적합하지만 오픈컷 공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오픈컷도 조금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전은 뭐 탑다운 공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지방 계량 공법하고 이 흡하기 공법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십시오. 아마 잘하면 고르는 유형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뭐 연약 집안, 지방 계량 공법 모두 고르세요. 이런 유형이 올해 모두 고른 유형이 어디에서 나올 겁니다. 어디에서 나올지는 감이 잡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모두 고르는 게 올해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근데 자, 5번 지문에 보시면 재하시험에서 하중을 가해서 20mm 침하될 때까지 총 하중에 대한 집안의 단기 허용 응력도로 봐줬죠. 장기로 보면 안 되고 무엇으로? 단기 허용 응력도 또는 허용 진해력도라고 하죠.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보통 단기로 보고 단기에 얼마를 갖다가 2분의 1을 뭐로 본다? 장기로 봅니다. 장기 허용 응력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5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조적식 5번 문제 보시면 조적식 공간 쌓기 시공에서 벽체 연결 철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당합니다. 1번
계급부 주위는 계급부 가장자리에서 300mm 이내에서 최대 간격 900mm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치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벽면적 0.4제곱미터당 직경 9mm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공간이 넓어지면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면 요 2번의 경우는 자, 공간이 50에서 70mm일 때요. 50에서 70mm일 때 0.4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해주는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벽체 연결철물 단부를 90도로 구부려서 길이 최소 50mm 이상으로 해주면 되고 연결철 교대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번에 연결철물의 수직 수평간 간격은 자 이거죠. 구조 기준에서는 자 600mm 하고 얼마가 됩니까? 900mm, 600mm 하고 900mm입니다. 초각 못하도록 하고 있죠. 수직이 600이고 수평이 마다 900mm입니다.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개념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시방서 기준에서는 수직이 얼마? 400mm이고 수직이 얼마? 900m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방서 쓴 사람이 잘못 쓴 거야. 네. 시방서 쓴 사람이 잘못 쓴 거야. 원래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완전 틀렸죠. 현재 800과 1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해서 OX X입니다. 어떤 기준이든 다 틀렸죠. 기억하시고. 그리고 공간 쌓기에서 주벽체는 별도로 정함이 없어 무슨 벽체? 바깥쪽 벽이 뭐다? 주벽체로 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시험 냈으니까 이 기준 정도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조적조의 계구부 쌓기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나왔습니다. 1번에 계구 폭이 1m를 넘을 때 철근 콘크리트 임방보 설치하는 기준은 아니죠. 자, 보통 철근 콘크리트 임방보 설치의 기준은 계구 폭이 얼마를 넘을 때 1.8m야. 1.8m 넘을 때죠. 넘는 경우입니다. 1.8m를 넘는 경우죠. 넘을 경우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설치 기준은. 그 다음에 2번에 임방보는 단순 지지로 보면 철근콩 임방보의 철근은 어디에 둔다? 하부에 두면 되죠. 그래서 2번은 맞네요. 정답. 자, 뭐 다른 개념 아니고, 자, 계구부가 있을 때 계구를 보강하기 위해서 계구 상부를 가로지르는 부재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뭐다? 임방이었습니다. 그럼 임방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할 때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 기준은 임방보를 철근 콘크리트 임방보로 해야 되는 것은 계구 폭이 얼마를 넘을 때 1번에서 1.8m를 넘을 때, 초과할 때 이 기준을 잡는데, 이때 철근은 어디에 배건하면 된다? 하부에 배건하면 돼. 이게 고정 지지가 아니니까 단순 지지예요. 그러면 벽돌벽이 얹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중이장 밑에가 힐 수밖에 없죠. 밑에가 젖입니다. 그럼 인장측에 철근을 배건하는 게, 항상 철근은 기본적으로 어느 측에? 인장측에 철근을 배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부에 철근 배건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3번에 대림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서 계구 폭의 합계는 그 벽 길이 얼마로 해야 돼? 대림벽은 직각으로 이웃하는 내력벽을 무슨 벽? 대림벽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벽으로 구획된 것은 폭은 전체 벽 길이 얼마로 한다? 2분의
1 이하로 해야 돼요. 2분의 1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벽의 길이가 8m였다. 그럼 계곡의 폭의 총 합계는 얼마? 4m 이하로 하라 이게. 10m일 때는 5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곡부가 최대한 적게 해야지 벽량이 많아집니다. 벽이 많아지기 때문에 벽량을 증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2분의 1 이하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4번에 아치 쌓기는 상부에서 오는 수직 압력을 아치 축선에 따라서 무슨 압력? 지압력입니다. 지압력 또는 압축력이라고 했죠. 전달하게 하고 하부에서 압축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OX, X입니다. 무슨 힘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인장력. 자, 아치 구조는, 아치는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아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창대벽돌은 얼마 정도? 15도 정도 경사지기 옆세워 쌓아주면 되죠. 창대벽돌은 15도 정도 경사지기에 옆세워 쌓기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자, 저거 했죠. 내 쌓기는 무슨 쌓기로 하락했어요? 내어서 쌓는 거. 마구리 쌓기. 아니, 내 쌓기는 이렇게 쌓는 게 마구리 쌓기라고 했죠. 근데 창대 쌓기는 어때? 옆세워 쌓기야. 근데 15도 경사지기. 자, 이거죠. 이게 길이, 마구리, 세워, 옆세웁니다. 창대 쌓기는 옆세워 쌓기 한 거예요. 명심하세요. 옆세워 쌓기 하는 거, 옆세워 쌓기.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은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 다음에 7번에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상 지하수조 내부 방수 방식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콘크리트는 방수 방식 시공 후에 최소 부착 강도가 1.2 뉴턴 퍼 제곱미리. 뉴턴 퍼 제곱미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했어요? 메가 파스칼이라 했죠. 메가 파스칼. 그래서 1.2 뉴턴 퍼 제곱미리 도막계 기준입니다. 이상 얻어질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되고 내구성 및 수밀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한 균열은 반드시 보강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포 전에 콘크리트의 수분 상태면요 다 일어나 버리죠. 수분 상태가 되면 돼, 안 돼요? 수분 상태가 돼야 되는 건 저기밖에 없어요. 시멘트 계열 공사할 때 있죠. 시멘트 뭐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있죠. 이런 걸 때 수분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다른 재료 도막 이런 거 가지고 할 때는요 바탕이 무슨 상태? 건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다. 도포 전에 콘크리트는 건조 상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균열은 주입 처리, 또는 U컷 또는 V컷이라 가지고 파는 걸 해서 바탕 조정제나 방수 방식 도포의 지장이 주지 않도록 실링제를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콜드 조인트는 똑같이 콜드 조인트가 뭘 콜드 조인트라 했어요? 콜드 조인트가 연결 시간 차이로 발생하는 게 뭐다? 콜드 조인트 했죠, 맞죠? 연결 시간 차이로 발생하는 거. 연결 시간. 그래서 이제 콜드 조인트의 경우도 U컷에서 시멘트 혼이 에폭시 수지기에 모르타르 등을 충전해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7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철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왔죠. 1번에 주인장 철근의 45도 또는 그 이상 각으로 된 스트럼 덕건은
전담 보강근에 해당된다 해서 맞죠? 그런데 주인장철근 이 주철근에 주의하실 것은 이겁니다. 45도 미만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8번에서는 항상 각도를 보세요. 전담 보강근 스트럽은 45도 이상에서 90도까지는데요. 90도. 90도가 직각이에요. 직각. 여기까지는 전담 보강근으로 본다는 거. 그런데 45도 미만은 안 돼요. 스트럽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스트럽.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주인장철근에 자, 굽힘철근 몇 도 이상이면 된다 했어요? 굽힘철근은 30도 이상이거든. 30도 이상의 굽힘철근이거든. 벤터파는. 그래서 얘는 30도 이상이야. 그럼 30도에서 90도까지 된다는 거고요. 이 차이점 가지고 사실 내는 거예요. 차이점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외울라 들지 말고요. 그래서 혹시 전담 보강근 나오면 이걸 꼭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자 얻기 하려고 하면 이걸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또 머리 꼬입니다. 아, 이게 시험을 완벽히 내려고 해도요, 자꾸 실수를 해요. 맞아? 실수를 해요. 왜? 계속 이 시험 낼 것만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앞전에 뭡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모시험 친 것도요, 오답 2개 됐잖아. 네? 그럼 좋다고요? 잘못 내면? 오답이 있죠. 국토교통부에서 얼마 전에 시험 친 게 있거든요. 오답이 2개 나왔어요. 근데 그거 이제 다른 데도 그거 지대한 간접 중기 주택가이사 시험이 영향을 준 거예요. 다른 시험도 옛날에 뭐 이신청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맞죠? 공개시험으로 만든 게 우리 주택가이사였었어요. 거의 대부분. 다른 거 뭐 이신청 이런 것도 없어 옛날에, 맞죠? 산업인력관리공단 시험 치는 거 뭐 이신청 있어요? 해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옛날에, 맞죠? 그냥 합격하면 합격하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그 7회 때 학생 한 분이 국가가 이렇게 시험 내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 걸어 그래요. 자기 변호사가 민사소송 걸었습니다. 그분이 공무원이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 국가시험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한 문제 때문에 소송 거셨습니다. 그때 소송도 못 거는데 그러셔가지고 저한테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공개시험 아닌데도 가능합니까? 이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소송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러면서 가능합니다. 이러면서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띠철거는 기둥 상하부에 많이 배건한다. 자, 모르면 이거야. 기둥을 옆으로 보처럼 눕혀놓으면 돼요. 보의 너끈이 어디에 많이 감겼습니까? 담부 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보를 빨딱 세우면 돼요. 그럼 담부가 상하부가 되잖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기둥에서 다르게 이야기해서 이 기둥의 상하부를 담부라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보처럼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상하부에 많이 배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론상,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똑같이 배건합니다. 현장에서는 똑같이 배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이 많이 넣어줘요. 쉽게 이야기해서.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기둥 파괴를 유도하라 해서 보파괴를 유도하라 해서 설계할 때 보파괴 유도하라 했잖아. 우리가 배웠죠. 내진 설계에서. 내진 설계에서 했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거 하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드릴 겁니다. 7을 조정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7월 있죠? 7월 달에 그 많이 특강하면서 내가 깜빡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 시험 문제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줘요. 그 문제 타이핑해 좀 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또 올해도 그쪽에서 조금 뺏길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옛날에 8회 때 그쪽 거 다 냈거든. 그쪽 유형으로 다 냈었거든. 그래가지고 한번 또 발동 걸 때가 조금 안 됐나 싶어가지고 비슷한 문제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만 지금 뽑아가지고 타이핑 쳐야 됩니다. 전부 다 PDF밖에 없어가지고 한글 파일을 아무도 안 해놨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 자 3번에 보시면 철근 및 용접 가공은 가열 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뭐다? 냉각 가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4번에 철근 이연기리는 응력의 종류나 콘크리트 종류에 따라 뭐다?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겁니다. 콘크리트가 경량 콘크리트가 있고 일반 콘크리트가 있으면 경량 콘크리트는 부착력이 떨어지죠. 경량 콘크리트는 부착력이 떨어져요. 그럼 경량 콘크리트는 이연기를 더 둬야 돼요. 안 뽑히도록. 그래서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인장을 받느냐 압축을 받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 응력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정착 및 이연기 허용 오차는 몇 프로 이내로 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저기 했죠? 절대 구조 기준이나 철근 배고 온도보다 짧을 수는 없다 했죠. 그런데 초과할 수는 있다. 그때 몇 프로 이내에서 10% 이내에서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8번은 5번은 10% 이내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9번에 단열 유리의 일종으로서 철이나 니켈, 크롬 등이 들어있는 유리로서 담청색을 띄워 서양 일광을 받는 면에 창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해가 나죠. 1번에 강화 유리는 저기에서죠. 자, 이건 강도를 크게 배강도 유리죠. 강화 유리는 파손시 뭐처럼 잘게, 파달처럼 잘게 부순 유리가 뭐다? 강화 유리죠. 그래서 보통 강화 유리는 안전을 요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다가 사용되는 것이고 서양 일광 이런 데에 사용, 단열 유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강화 유리가 단열 유리라는 건 못 들어봤죠? 강화 유리가 단열 유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 유리에는 속하죠. 강화 유리는 안전 유리고, 그다음에 망임 유리. 망임 유리는 방화용 유리라 했죠. 방화용 유리로서 보통 화재 이런 확산 방지나 아니면 도난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뭐다? 망임 유리. 이것도 안전 유리죠. 안전 유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3번이 됩니다. 열선 흡수 유리입니다. 일단은 단열 들어갔으니까 몰라도 열자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되잖아요. 문제 주어있잖아요. 단열 유리로 세놨죠, 맞죠? 자, 일단 몰라도요, 잘 문제를 읽으세요. 그러면 느끼는 게 와요. 시험 내는 사람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막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늬유리는 뭐를 무늬유리라고 했습니까? 무늬유리는 유리에다가 뭐 다이아몬드 뭐 빗살 무늬 이런 거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쓰는가 하면 이럴 때 쓰는 유리예요. 무늬유리는 보통 일반 유리는 다 투과가 되기 때문에 안에 정확히 피사체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맞아?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무늬유리를 하면 인간이 있는 것 같은데 피사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죠. 맞아? 이럴 때 쓰는 것이 뭐다? 무늬유리입니다. 무늬유리. 뭐 장식도 있겠지만 우리가 있죠. 정확히 피사체를 흐리게 보이게 하는 있죠.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 무늬유리고, 그 다음에 포도유리는 이 포도유리예요. 포도유리는 철제로 이 격자 틀을 만들어 가지고 철제로 이 격자 틀을 만들어가 여기에다가 벌록 모양의 유리를 끼워 넣는 거야. 벌록 모양의 유리를.
그래서 이 블록 모양의 유리를 끼워 넣는 거예요. 유리를. 이걸 하나씩 끼워 넣어서 만드는 거. 이것이 뭐다? 포도유리예요. 포도유리.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끼워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끼워 넣어서 만드는 것은 이거는 보통 지하실 천창 같은데 굴절 채광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얘는 포도유리는 지하실 이런 천창 같은데 우리가 굴절 채광용으로 사용되는 유리가 포도유리예요. 그래서 포도유리를 프리즘 유리라고 하는데 프리즘이 이제 빛을 굴절시켜서 색깔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포도유리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자, 철골 도장 작업 시 기후 조건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에 나왔습니다. 자, 1번에, 자, 일반적인 도장 작업 대기 온도 몇 도시? 5도씨 이상, 상대 습도 몇 프로 이하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85% 이하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번에 1번 지문에서 보시면, 그래서 습도는 85% 이하가 됩니다. 습도 85% 이하. 그러면 보통 85% 초과시 하지 말았겠죠? 초과시. 온도는 저온은 5도씨 미만에 해서는 안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 건조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가사시간은 자극 가능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 한다? 가사시간이라 해. 자극 가능 시간을 가사시간 이렇게 취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습도가 85% 이하가 돼야 돼요. 그리고 2번은 온도는 몇 도시? 43도씨 이상이 돼야 돼요. 43도씨 이상일 때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링 공사하고 안 할까라도 혼돈이 없도록 좀 주의하면 돼요. 우리가 실링 공사할 때는 어떻게 돼서 실링 공사? 실링 공사 온도 작업 안 해야 돼. 온도가 몇 도지? 고온이? 온도. 습도는 90% 아니고 85%고. 90%는 실란트 작업. 자, 온도 있죠? 30도씨 이상. 그리고 저겁니다. 구성부재 표면 온도가 나오면, 구성부재 표면 온도, 요거는 얼마? 50도고요. 온도가 두 개 나와요. 고온, 온도 높은 개념이. 작업을, 실링 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온도가. 그래서 조금 주의하시면 온도는 여기 철골 도장 작업의 온도하고 실링 공사의 온도, 이걸 조금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의 소지 표면 온도는 이설점 온도보다 3도씨 이상 낮으면 결로 생겨요. 그래서 3도씨 이상 어떻게? 높아야죠. 3도씨 이상 높아야 합니다. 낮으면 결로 생겨요. 그러면 도장 다 일어나요. 그 다음에 4번, 5개의 시공시 강풍이나 비, 눈, 이슬쯤이 내리는 환경에서 작업을 어떻게? 중지해야 되죠. 습기기 있는데 도장하면 다 일어나겠죠. 우리도 저기입니다. 습식 사우나 들어가서 화장하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에 보면 이렇게 쭉 해가 우러가 이상하게 된 사람처럼 온 얼굴이 그래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옳고, 그 다음에 5번 도장 작업 시 주위에서 용접 작업, 불꽃을 유발하는 작업은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불꽃 유발하는 작업하다 펑 터지잖아, 맞죠? 사건 사고 이거잖아. 어디에서는 도장하면서 어디에서는 뭐 하고 있다, 용접하고 있어 터지잖아, 간혹가다.
그래서 10번은 4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그래서 1, 2, 3, 5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내부 진동기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1번에 진동 다지기 할 때 내부 진동기는 하천공 0.1m 꽂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 진동기는 자, 연직 사용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삽입 간격은 얼마나 했어요? 0.5m. 뭐만 조금 주의하라 했습니까? 고내구성 콘크리트일 때는 0.6m다. 보통 콘크리트는 0.5m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적정시간이라 해서 한 개소당 우리가 진동시간은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할 때까지 하라겠죠. 여기 적정시간이다. 장시간 진동 다지면 재료 분리가 생긴다겠죠. 그래서 적정시간 진동을 주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뽑아 구멍이 남지 않도록 천천히 빼주시고, 그 다음에 5번 내부 진동 콘크리트 행방향 이동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된답니다. 안 됩니다. 자, 콘크리트는 탓을 할 때나 어느 때나 행방향 이동은 어떻게? 금하셔야 돼. 항상 기억하세요. 행방향 이동은 어떻게? 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탓을 시대서 옆으로 이동시키는 거 하면 안 돼. 콘크리트는 무슨 탓이다? 수직 탓이다. 우리도 식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서 이렇게 따라 먹어야죠. 아이, 누워가 이래가 옆으로 이동하면 이거 안 됩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11번은 5번입니다. 행방향 이동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2번 창호공사에 사용되는 철물의 용도에 관한 옳지 않는 것. 자유경첩은 창호를 안팎으로 자유히 여닫을 수 있는 게 하는 철물이었죠.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였고, 그래서 자재문에 사용했습니다. 레퍼토리 힌지는 열려진 문이 자동으로 닫힐 때 완전히 닫지 않고 조금 열려있게 하는 게 뭐다? 레퍼토리 힌지. 우리 화장실 문이 그걸로 돼 있는데 거의 고장이 나서 하나만 제대로 돼 있죠. 남자 화장실은 하나는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의 도어스톱은 문을 열고 다 벽과 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무엇이다? 도어스톱이었고, 그 다음에 크레센트 미세기창이나 오르내기창의 잠금용 철물이었죠. 그리고 피봇 힌지는 보통 경첩으로 지지하여 곤란한 묵은 문에 자동으로 닫히게 할 때 쓰는 것은 피봇 힌지가 아니죠. 묵은 문에 쓰긴 그러면 이것은 피봇 힌지는 저절로 안 닫힙니다. 그래서 5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5번은 플로아 힌지. 힌지 장치를 바닥에 매입한 플로아 힌지에 대한 설명이고, 자동으로 닫히는 것은 피봇 힌지는 저절로 안 닫혀요. 그래서 저절로 안 닫히기 때문에 뭐를 달아놨다?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를 설치. 그래서 우리 여기 방화문에 보면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가 설치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12번,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공사에 관해서 옳지 않는 것. 프리웨팅. 프리웨팅 골재를 사용하기 미리 흡수시키는 조작을 뭐다? 프리웨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4번 때문이죠. 경량골재는 일반 골재에 비해서 물을 흡수하기 쉬우므로 이를 건조 상태에 사용하면 콘크리트 비비 운반 중에 품질 변동이 생기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흡수시키는 조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13번은 그 4번 틀렸죠. 4번이 틀렸습니다. 왜인가 하면 건조 상태로 사용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건조 상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량골재는 미리 흡수 조작을 해야 돼. 경량골재는 이거는 무조건 뭐 안 된다? 사전 흡수시켜야 돼요. 사전 물추김을 해야 돼요. 사전 물추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흡수시키는 조작을 뭐다? 프리웨팅이라고 합니다. 1번. 그리고 1번에 보시면
2번에 경량골재 콘크리트 럼프가 180 이하라고 물결합제비는 얼마다? 60% 한대. 그런데 5번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수밀성 기준일 때는 몇 프로다? 50% 이하가 돼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3번이 중요합니다.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기량은 일반 골재에 사용한 공기 1% 어떻게? 크게 해야 돼요. 경량골재는 거칠어요. 시공 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기 연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고강도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어요. 고강도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을 안 해야 되고요. 주의하십시오. 고강도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을 안 하셔야 됩니다. 안 한 게 원칙이고. 그런데 저기는 하락했죠. 경량골재나 세서 콘크리트 있죠. 이런 때는 공기 연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13번은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강블록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세로근은 원칙적으로 기초 및 테두리 보에서 위층 테두리까지 있지 않고 배건하죠. 왜냐하면 세로근이 주건이라 했죠. 주건이기 때문에 있지 않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착기는 무조건 몇 배 하락했어요? 40배. 정착은 뭐 가로근이 나오든 세로근이 나오든 개구 보강근이 나도 무조건 몇 배? 40배 이상 하락했고요. 그리고 갈굴이 나오면 얼마? 180도 갈굴이. 그리고 저거 했었습니다. 피복 두께는 인방볼록이라는 조건이 안 주죠. 피복 두께를 얼마? 20mm. 인방볼록만 뭐다? 30mm 이상 해주면 된다 했잖아요.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가로근은 배근 상태에 따라 강화되고 단부는 180도 갈굴이 구비해서 배건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건 촌분이 쓰신 것 같아. 교수님이 촌에서 살던 분이에요. 갈굴이 쓰셨어요. 아니, 딱 나와요. 자기 색깔이 나와요. 그래요? 옛날 갈굴이라고도 하고, 맞죠? 이렇게 긁을 때 쓰는 거. 그게 생각나서 그래. 그 다음에 3번에 시공의 용이성을 위해서 세로 줄로는 막힌 줄로 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서 OX, X죠. 자, 보강볼록조는 뭘로 하락했어요? 보강볼록조는 통줄룬이에요. 얘는 통줄룬으로 시공을 해요. 이거는 통줄룬으로 시공해야 돼. 통줄룬, 보강볼록조는. 자, 그리고 보강볼록조는 4번 콘크리트의 볼록은 물추김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보강볼록조 라멘 구조 접하는 뭐죠? 보강볼록조 먼저 쌓고 라멘 구조 나중에 시공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보강볼록조도 내력벽 두께는 최소 얼마 이상 되면 내력벽 두께 된다? 15cm 이상만 되면 내력벽이 됩니다. 항상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철골 구조의 용어로서 옳지 않는 거. 1번 스패트. 스패트는 아크 용접이나 가스 용접에 있어서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나 금속 입자를 뭐다? 스패트라고 해요. 그래서 날려가지고, 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뭐 먹다가 열받아서 막 말하면 막 튀죠. 그런데 그게 상대편에만 튀는 게 아니고 자기 얼굴에도 하도 하면 막 튀는 게 붙어 있는 게 날려서 이렇게 묻어 있는 이 스패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스켈럽은 자 보통 맞대기 용접에서 그루브 용접 두 부재 사이에 용착을 채워넣는 호흡은 스켈럽이 아니고 이거는 뭐에 대한 겁니까? 그루브죠. 그루브 홈 개선에 대한 있죠? 대한 용어고. 자, 보통 스켈럽은 무엇을 스켈럽이라 했어요? 스켈럽은 자, 이거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하기 용접선의 이 교차.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부재에 설치한 홈이라 했죠. 한 부재에 설치하는 홈이고, 이게 또 홈은 홈인데 스켈럽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부재에 설치한 홈을 스켈럽이라고 합니다. 스켈럽. 아, 도로로 보면 입체도로네? 아니, 도로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교차도로 있으면 신호가 기다려야 되니까 밑으로 구멍 파가 밑으로 지나가죠. 지하도로이죠? 입체도로라고 생각하시면 쉬운 이해가 되겠네. 그런 형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용락은 용적 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을 뭐다? 용락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락을 방지해서 루트 밑부분에 대어주는 부재가 뭐다? 뒷댐재, 맞죠? 뒷댐재였고, 그 다음에 크레이트는 용접시 용융력 그대로 응고돼 움푹 오목하게 패인 부분은 뭐다? 크레이트. 자, 그리고 피닝은 금속이 해머로 두들기는 가공법을 뭐다? 피닝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알아두시고, 그래서 15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이거는 안 바꿔도 되고 바꿔도 되고입니다. 기본은 180mm로 되어 있었는데 콘크리트 시방서, 자, 쉽게 여러분 저건 안 바뀌었어요. 아직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는 안 바뀌어 있어요. 아직 바꾸지 않아가 이건 뭐 올해 말 정도나 내년 정도 바꿀 것 같고요. 얘는 아직은 그래서 약간 유동적입니다. 어떻게 낼지. 답을 체크하지 마세요. 일단 나오더라도. 이 콘크리트 시방서가 150mm로 바뀌어 있어요. 원래 180mm. 아직 건축공사 시방서는 안 바뀌어 있어요. 그대로 있고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알아두세요. 그는 특기 시방서고 일반 기온 표준 시방서 개념은 아직 안 바뀌고 있어요. 건축공사 현재 우리 시험에 낼 수 있는 범위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야. 다른 데서 하도 막 바깥에 강의해가지고 혹시나.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봐두고, 그 다음에 2번에 콘크리트 강도는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표준 양생한 공시체의 재령 며칠 28일 압축 강도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계 기준 강도 재령 28일 압축 강도가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에 포함한 염화물량 염소이온량으로 얼마? 0.3, 0.3이에요 라고 했죠. 염화물량은 0.3인데 주의할 것은 성인을 얻었다. 구조책임기술사 성인을 얻으면 얼마까지? 성인을 얻으면 0.6까지 할 수 있다 했죠. 근데 고내구성 콘크리트, 고내구성일 때는 얼마? 0.2 줄여야 되고요.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장골재의 흡수율은 3% 이하가 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결합제비는 소요 강도나 내구성, 수밀성, 균열 저항성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됩니다. 물결합제비가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나 내구성, 수밀성, 균열 저항성 이런 걸 다 고려해 주라는 겁니다. 시공연도 이런 것만 고려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17번 자,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외장용 타일은 자기 섞기로 하고 내동의 우상. 그러면 여기는 도기질 쓰면 안 돼? 도기질을 조금 주의합시다. 도기질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내장용 타일은 도기, 섞기, 자기로 하고 한랭짐 이 준해서 장소에 노출되는 것은 자기 섞기만 돼요. 독이 안 된다. 추운데도 이겁니다. 그리고 3번에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는 거 맞죠? 유약을 바르지 않는 타일을 무슨 타일?
무유 타일이라고 하죠. 무유 타일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무유 타일. 무유 타일로 사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뒷굽이 있는 게 좋죠. 그리고 재질을 자기나 독일을 쓴다 해서 OX, X. 독이질은 안 돼. 독이질은 뭐만 쓸 수 있다? 내장용 타일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석기나 자기는 되지만 독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에 타일은 충분히 뒷굽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 유약을 묻지 않고 거친 것이 좋다. 이거는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죠.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모르타르는 건비약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몇 시간 이내? 1시간 이내에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건비빔이 3시간 기준이 나오죠.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 이거예요. 건비밀 때 해주는 목적은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그 조적은 쌓는데 해죠. 맞아? 벽돌이나 블록을 쌓는 데고요. 미장도 자기 혼자 발라하면 되잖아. 그런데 타일은 어떻습니까? 벽에 바를 때 자기 혼자만 모르타면 발리는 게 아니죠. 타일을 덩어리에 얹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비빔 하고 나서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누구만? 타일에서만입니다. 타일이 일정 강도, 부착 강도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래가지고 시멘트하고 모래만 건비빔 해도 이미 모래 속에 뭐가 있어요? 석기가 있거든. 이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야. 그럼 제대로 부착 강도 덜 나와요. 그래서 얘만 시간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건비빔만. 다른 데는 건비빔 하고 나서 사용 시간 제한이 없는데 유일하게 얘만 있잖아요. 그 이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원래 시방서 같은데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써놨어요. 그건 가르치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 교수 그냥 막 써놓은 거.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18번 물시멘트 50프린 콘크리트 양에 1500 입방미터가 소요되는 건축공사할 때 재료의 소요량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네요. 그러면 자, 배합비는 1대 2대 4의 배합비를 해놨네요. 그러면 1대 2대 4의 배합비예요. 1대 2대 4의 배합비로 했네요. 그러면 1대 2대 4일 때 시멘트 몇 포대 필요하다 했어요? 시멘트 320kg라 했죠? 320kg. 시멘트가 한 포대가 8포대입니다. 콘크리트 만들 때는. 적습니다. 타일 공사 이런 거 할 때는 시멘트가 작아요. 또 그 키로로 따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시멘트.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꺼번에 몇 개씩 가야 다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모래는 얼마만큼 필요하다 그래서 0.45 입방미터. 그리고 자갈은 얼마? 0.9 입방미터. 그리고 철근 양은 125kg입니다. 자, 그리고 거푸집 면적은 5에서 8제곱미터가 사용이 됩니다. 물시멘트비는 물의 양은 물시멘트비 곱해서 구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면 되죠? 지금 1500이니까 1500 시멘트 있죠? 1500 곱하기 얼마 됩니까? 8포대 하면 되잖아요. 그거 얼마입니까? 12,000포대 나옵니까?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거꾸로. 시멘트를 양을 주어지고 몇 톤의 시멘트 가지고. 맞아? 얼마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320kg 나눠주면 되겠죠? 맞아? 콘크리트 얼마의 콘크리트 비빔을 가능한 양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돼. 그리고 모래 1500에다 곱하기
4호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450에 225 플러스 얼마입니까? 675. 그리고 자 1500에 곱하기 얼마? 0.9 하면 되잖아. 이게 더블이네? 그러면 1000 얼마 나옵니까? 두라니까 1350. 그리고 철근 양은 1500 곱하기 얼마? 0.125톤 하면 되잖아요. 맞아? 125kg, 1000kg가 1톤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180? 7.5? 뭐 다 계산합시다. 그 부지 면적은 1500 곱하기 얼마면 5에서 8제곱미터 계산하면 되죠. 그럼 7500에서 8 하면 12,000 제곱미터. 여기서 해야 되네요. 자, 그리고 물은요, 간단히 이러겠는데, 자, 물의 사용량은, 여기서 이제 1, 2박매터 할 때 구하면 되죠. 이게 시멘트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물 시멘트비가 얼마라겠어요? 50%겠죠. 그러면, 320kg 시멘트, 그러면 이거잖아요. 물 시멘트비는 이거였잖아요. 물 시멘트비는 시멘트 중량에 대한 뭡니까? 물의 중량비잖아. 물의 중량. 이걸 나타낸 것이 물 시멘트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멘트 중량에다 곱하면 되죠. 이게 주어졌잖아.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트 중량에다가 그럼 320kg에다가 곱하기 얼마? 0.5 하면 되죠. 그러면 150kg 물이 필요한 거예요. 150kg. 맞죠? 실수. 160kg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160kg, 네? 아니죠. 지금 현재 저거 구하는 거잖아요. 일단 이걸 구해야지. 곱하기해서 구하죠. 물의 양이 1루베당 얼마 들어갔네요. 맞죠? 1루베당 얼마 들어갔네요. 이걸 곱해야죠. 그래 160kg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입방메다로 따지면 1000이 얼마 됩니까? 1입방메다니까. 맞죠? 그러면 1500에다가 곱하기 얼마? 0.16 하면 되겠죠. 1500 곱하기 0.16 얼마 나옵니까? 240 입방메다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240톤만큼 물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보시면 설계 도명상 장막벽면이 10 곱하기 2m의 블록벽이 있습니다. 근데 장리형 블록이라 해놨죠. 블록 소유량은 해서 단 개구의 크기는 1에서 개구부가 주인 개구부 면적은 어떻게? 공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벽면적 먼저 계산하면 돼. 그러면 10m 곱하기 2m니까 20제곱미터인데 그럼 여기에서 공제를 해주자. 개구부 거기 1 곱하기 얼마? 2제곱미터를 공제를 해주면 돼. 그럼 얼마? 18제곱미터가 나오겠죠. 그럼 면적 18에다가 장려형 블록은 몇 장이라 했어요? 17장. 근데 여기에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다? 소요량이 할증 포함된 소요량이라 했어요. 그냥 곱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여다가 제발 할증률 곱할 하지 마세요. 할증 곱하지 말고. 그러면 기본형 번록은 13자, 장애형 번록은 몇 자? 난 너무나 똑똑해. 할증률 4%야. 4%를 갖다 또 1.04 곱해 구하면 안 돼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콘크리트의 중성화 지연 대체 옳지 않는 거, 경량골재를 다량으로 사용하면 돼, 안 돼? 경량골재 사용량은 줄여야 되죠. 경량골재 사용량 최대한 줄여주시고, 콘크리트 표면에 마감 처리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중성화는 탄산가스의 침투로 발생한다 했죠. 이렇게 마감재 사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시멘트 작게 하고 콘크리트 밀실하게 탓을 하면 되죠. 피복 두께는 두껍게 증가시켜 주면 될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중성화는 이게 중성화라 해서 외부에서 탄산가스가 침투해 되면서 콘크리트의 강알칼성을 상실해 가는 과정이 뭐다? 콘크리트 중성화 또는 무슨화? 탄산화라고 되죠. 콘크리트 중성화, 탄산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제가 할 때 여러분들 공동주택을 이런 재건축 사업을 하거나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진단을 해야 되거든. 그 안전진단 항목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 중성화예요. 콘크리트 중성화. 그럼 이 콘크리트 중성화 측정을 바로 왜냐하면 철근 콘크리트의 수명주기 추정하는데 이걸로 따지는 거야. 이 콘크리트 중성화, 탄산화 이것이 수명주기 추정하는 요소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철근 콘크리트 수명주기를 추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콘크리트 중성화예요. 중성화되면 매입된 철근의 녹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게 나온 목적도 그거고요. 계속 지문 언급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성에 중성화 영향을 주죠. 근데 중성화는 만약 중성화에 생기는 균열은 마지막에 생긴다 했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중성화에 대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걸로 보면 돼요. 중성화에서 생기는 거는 우리가 저거잖아. 이제 나이 들면서 주름 팍팍 생기는 주름이죠. 이게 중성화의 균열이라 보면 돼요. 오랜 세월이 흘러가요. 막 빠져나가서 세포 분열하면서 세포가 줄어가면서 주름살 생기는 게 중성화의 균열이다. 내 보시면 돼. 와, 나는 막 태어나면서부터 주름이 팍팍 쳐. 그래, 고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보고 21번 문제부터는 휴식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